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 표류됐고 나사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구출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주인 단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나선다는 낭만 넘치는 이야기. 이것은 영화 속 판타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우주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2024년 6월 5일 보잉의 유인 우주선 CST-100 스타라이너가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윌모어 그리고 윌리엄스가 탑승했죠. 이번 임무는 스타라이너의 첫 번째 유인 시험 비행이었는데요. 발사 이후 스타라이너는 아틀라스5 로켓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이튿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다가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망가져버린 거죠. 먼저 스타라이너의 반응 제어 시스템 RCS가 문제였습니다. RCS는 우주선의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고 위치를 고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우주선을 ISS에 도킹시키거나 궤도를 조정하고 비상시에 주 추진기가 고장났을 때도 사용돼요. 그런데 스타라이너가 ISS에 도킹할 때 RCS 28개 중에 무려 5개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라이너는 무려 1시간 동안 도킹을 하지 못했고 대기해야 됐죠. 이 1시간 동안 나사랑 보잉은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원격으로 이 RCS를 고쳐나갔는데 5개 중에 4개는 고쳤는데 나머지 하나는 끝내 고치지 못했다고 하죠. 결국 스타라이너는 RCS 28개 중에 1개가 고장인 채로 도킹을 시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킹 절차는 안전하게 완료됐지만 고장난 1개의 RCS는 끝까지 못 고쳤다고 하죠. 사실 스타라이너 우주선에서 RCS에 결함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발사 준비 과정에서 RCS가 계속 고장나가지고 발사 일정이 무려 3번이나 연기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스타라이너에서 헬륨이 5번이나 누출됐다는 거예요. 이 헬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탱크에서 추출하고 추진기에 압력을 가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추진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돕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헬륨이 누출된다면 이 추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우주인들이 귀환할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헬륨은 얼마나 샜고 또 얼마나 쓸 만큼 남았냐? 현재 남아있는 스타라이너의 헬륨으로 약 70시간 정도의 자유비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임무에 필요한 양은 약 7시간 분량이라고 하니까 그 양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의 귀환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도 나사는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이번 미션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주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1987년을 보죠. 이때 챌린저5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7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오링이라는 정말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2003년 콜럼비아5 사고 때는 콜럼비아5를 발사할 때 외부 연료 탱크의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주왕복선의 날개가 손상됐고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온의 가스가 날개로 유입되면서 구조물이 파괴되면서 7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안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미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미국의 우주왕복선 사업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사고도 희생도 없이 미션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스타라이너에 대한 전반적인 기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2명의 우주인들은 꼼짝없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대기해야 됐죠. 자, 그런데 보잉과 나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스타라이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주인들의 귀환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우주인들의 예정 체류 기간은 약 일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45일, 90일까지도 연장됐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일주일이었다가 3달까지 늘었는데 물이나 식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주정거장에서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다행스럽게도 ISS에는 4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과 식량부터 산소, 에너지,
화장실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우주인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인들이 ISS에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하자가 있는 우주선에 우주인들을 태워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나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으로 ISS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지구로 데려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잉은 당연히 아주 강하게 반발했다고 해요.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면 우리 보잉의 스타라이너 미션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페이스X라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얘네 우리 경쟁자잖아요. 우리 보잉의 실력이 스페이스X에 비해 떨어진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셈 아닙니까? 그럼 뭐 어쩌자고? 지금 우주에 떠있는 스타라이너 이거 고칠 수 있어? 아니 그건 니들 힘으로 승무원들 데려올 수는 있고 못 데려오죠. 그럼 얘기 다 끝났잖아. 가봐요. 결국 나사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보내서 ISS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스타라이너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무인자율주행 상태로 9월 6일 지구로 돌아오게 됐죠. 재미있는 사실은 스타라이너가 무인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사령선의 RCS가 고장났고 GPS도 고장나서 항법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게 참 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24년 9월 28일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 캡슐이 팔컨 9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크루드래곤에는 총 4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 ISS로 향할 때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닉 케이그 그리고 알렉산드르 고르브노프 이렇게 2명이 탑승해 있었어요. 남은 2자리는 ISS에 고립된 2명의 우주인 윌모어 그리고 윌리엄스의 자리죠. 먼저 지구에서 2명이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고립된 2명을 태워서 총 4명을 지구로 복귀시킨다는 계산인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보잉은 우주산업 분야에서 꽤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는 지구 저궤도 유인 운송을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때 상업용 유인 우주선 개발 업체로 딱 2개 회사를 선정했어요. 각각 보잉 그리고 스페이스X였죠. 이때 보잉은 당시 42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스페이스X는 26억 달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잉은 스페이스X보다 예산을 1.6배는 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스페이스X는 이미 4년 전에 2020년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돈을 더 많이 받았던 보잉사는 2024년 6월에 가서야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죠. 스페이스X보다 거의 4년이나 늦은 거예요. 게다가 보잉의 우주선은 치명적인 결함이 몇 번이나 발견됐고 이것 때문에 발사 일정도 자꾸만 뒤로 밀리고 게다가 이번에는 우주인 고립 사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우주산업 경쟁력은 스페이스X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앞으로 나사는 미국의 상업용 우주선 분야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한테만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잉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와버린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직후에 항공 수요가 감소하고 현금 흐름도 악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S&P 500이라는 신용평가사는 보잉사의 신용등급을 BBB-로 강등했고 보잉은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보잉사가 우주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그만큼 스페이스X는 반사이익을 얻고 미국 정부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겠죠. 한편 ISS에 고립된 2명의 우주인들의 일정은 원래 8일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뜬금없이 이 8일이 8개월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들의 귀환 일정은 2025년 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구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주 비행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에요. 심지어 사고가 일어났던 초반에는 그 어떤 기약도 없이 지금 스타라이너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만 주구장창 했다고 해요. 아니, 우주선이 고장나버리면 도대체 뭘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은 완전히 멘붕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윌리엄스 그리고 윌모어는 생각보다는 안정된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져요. 윌리엄스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벌써 3번째 ISS 체류고요. 윌모어는 앞서서 2번이나 우주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 모두 베테랑인 거예요.
두 사람은 긴 대기 시간 동안 ISS에서 여러 실험들을 수행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하고 통신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해요. 윌리엄스는 자녀들에게 우주 생활을 직접 보여주면서 연락을 꾸준히 하고 유대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고립된 두 명의 우주비행사에게 보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요. 스페이스X는 두 우주비행사에게 필요한 옷이나 식량 등의 물품들을 ISS에 전달했다고 하죠. 앞으로도 보급품이 필요하면 아마도 스페이스X사의 로켓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 보급품에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의 우주복이 실려 있어요. 우주에 고립된 두 사람은 크루드래곤의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지구로 복귀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ISS로 갈 때는 보잉의 우주복을 입었는데 돌아올 때는 스페이스X의 로고가 박힌 우주복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벌써부터 하프 드래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잉 입장에서는 진짜 계열받겠죠? 상업용 우주기업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것 때문에 보잉의 이미지는 일 더럽게 못하고 똥만 싸지르는 놈이 됐고 스페이스X는 다른 사람이 싼 똥 치우러 가는 녀석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드래곤 하프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